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한 주간의 핫한 연예 소식 전해드리는 연예 라이브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스타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스타 주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월 10일 수요일이고요. 수요일에는 연예 소식 전해드리죠. 연예 라이브 그리고 스타 주민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연예 라이브 한 주간의 핫한 이 연예계 이슈들 전해드리는 만큼 오늘은 그 상간남으로 피소된 한 스타의 은밀한 사생활 유출 관련된 소식과 또 스타 주민에서는요 의외의 곳에서 근황을 알린 스타들의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알찬 이야기 지금부터 나눠볼게요. 자, 그럼 먼저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화장 대란입니다. 앞으로 수도권에서는 화장을 하고 싶어도 화장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장 대란이 일상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고령화로 사망자가 늘어나는 다사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어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대부분 이제 화장을 하는데 이 화장터가 지금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죠. 화장 시설도 부족하고요. 네, 네. 그러니까 화장터에 가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화장 시설들이 존재하는데 네. 그 화장 시설도 좀 부족한 상황인데요. 혹시 풍선 장례식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풍선이요? 예. 네? 하늘로 띄웁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를 하늘로 띄워서 풍선에 매달아서 네. 성층권까지 올려보낸 다음에 거기에서 풍선이 터지도록 하는 방식인데요. 오. 이거 우리나라가 아니고 일본에서 이런 식의 장례 문화가 도입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초고령화 사회를 우리보다 더 먼저 진입한 일본에서도 화장 시설이 부족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게 남의 얘기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 지난해 11월 화장 시설에서 3일차 화장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25%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흘장, 3일장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 마지막 날 화장을 하는 게 25%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4분의 3은 4일, 5일, 6일 이런 식으로 그 장례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화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특히 작년 11월 같은 경우에 마지막 제주는 3일차 화장률이 7.6%에 불과했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 때 화장 시설이 부족해서 큰 대란이 일어났었잖아요. 거기에 버금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이 화장 대란이 일어났을까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화장 시설이 화장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매장을 선호하는 문화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매장을 많이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화장률이 점점점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지금 화장률이 92%가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화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고령화로 또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화장 수요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화장 시설은 턱없이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 화장 대란 징후는 지난해 여름부터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서울의 3일차 화장률이 8월에는 56%, 한 3일차에 화장하는 게 한 절반 정도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때부터 한 30% 정도씩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다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월 말에는 7.6%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예, 인구 밀집 지역인 서울 수도권이 굉장히 심할 것 같은데 서울에 그렇다면 화장 시설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얘기 들으시면 놀라실 것 같아요. 전국의 화장시설이 총 61곳이거든요. 네. 근데 서울은 시립승하원과 서울추모공원 단 2곳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도 수원, 성남, 용인, 화성 4곳이 있고요. 인천도 1곳밖에 되질 않아요. 근데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잖아요. 네. 이 61곳 가운데 수도권에 7곳밖에 화장시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화장 예약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화장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인데요. 이거 좀 늘릴 수는 없을까요? 아마 아실 거예요. 네. 이게 늘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화장 시설은 혐오 기피 시설로 분류가 되거든요. 주민들이 굉장히 거세게 반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화장 시설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370여 기 정도인 화장 시설을
화장로를 2027년까지 430개까지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 상황이 심각하니까 서울, 경기, 부산, 대구의 화장로를 우선 확대할 계획이긴 한데요. 문제는 화장시설이 들어가거나 화장로를 늘릴 경우에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세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화장시설을 짓는 것은 지자체장이 담당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지자체장인 경우에도 인근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게 되면 이게 또 표로 연결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화장로를 늘리는데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자체장이 선출직이니까 그 우리 지역에 화장 시설을 드리겠다 이러면 이제 표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문제는 해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화장시설을 늘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2025년은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즉 다사 사회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화장시설을 늘리는 것밖에 대안이 없다 그러면 결국은 그 늘리는 것 말고는 현재 있는 화장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 임시 방편에 불과한 건데요. 서울 시립승하원 같은 경우에는 화장 수요가 늘어나니까 화장 시간을 120분에서 100분으로 줄이는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도 역시 부족하고 안 되니까 화장로 운영 시간을 임시로 늘리는 비상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결국은 화장로를 늘리거나 화장시설을 늘리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 우리 사회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장시설 부족, 유족들의 불편도 상당할 것 같은데 현재 어떤 상황일까요? 아마 부모님을 보내드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장례식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화장시설을 예약하게 예. 되거든요. 근데 예약을 못 한다 그러면 장례 일정이 한없이 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고인을 제때 못 보내드렸다고 하는 죄책감 같은 것도 안겨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면에서는 비용 부담도 커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 화장시설을 이용하면 그건 지자체에서 그 화장시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 비용이 한 10만 원대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로 갈 경우에는 네. 그 관내 지역 주민한테 주어지는 혜택이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100만 원이 넘는 이런 금액을 지출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또한 유족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 있겠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그런 시기인데 네. 그때 사망자가 점점 늘어날 텐데 지금도 이런데 더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뭐 발빠른 대처가 필요할 텐데 야 이게 뭐 여러 가지로 쉽지 않다니까 답답하네요.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는 하마터면 못 받을 뻔입니다. 그러니까 뭘 못 받을까 궁금하실 것 네. 같은데요. 이 복권 1등 당첨금입니다. 1등 당첨에 되려면 벼락 맞을 확률보다 더 낫다 이런 얘기들을 흔히 하잖아요. 그런데 복권 1등 당첨금 31억 원을 지급 기한을 40일 앞두고 찾아간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아슬아슬했네요. 자세한 소식을 좀 전해주시죠. 네, 어제 동행복권에 따르면 작년 2월 11일 추첨한 1054회 1등 당첨자가 당첨금 31억 4,792만 원을 연말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 당첨금은 1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면은 찾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기한이 만료가 됩니다. 근데 지급 기한을 40일 앞두고 정말 못 받을 뻔했는데 찾아갔다. 이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장 10개월이 지나서 1등 당첨금을 찾아간 건데 또 다른 1등 미수용 당첨자가 있다면서요? 방금 전에 1등 당첨자 찾아갔다는 그 당첨 횟수보다 4회 빠른 겁니다. 1050회 차인데요. 이때 1등 당첨자가 17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중에 한 명이 당첨금 15억 3,508만 원을 아직 찾아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 복권을 판매한 것이 인천 연안부두에 있는 판매점이라고 하는데요. 닷새밖에 남지 않았어요. 기한이. 닷새 사이에 정말 그 연안부두에서 복권 사신 분들은 한 번쯤 이렇게 주머니 좀 뒤져보고 집안에 혹시 복권이 있는지 네.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 궁금한 게 1등 미수령 당첨자가 만약에 당첨금을 끝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손이 버둥거리는데요. 당첨금 찾아가지 않으면요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이 됩니다. 이게 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요. 그래서 동행복권은 홈페이지에 만기가 2개월 남았을 경우에 미수령 당첨금 현황을 게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좋은 꿈 꿨는데 당첨은 안 됐는데 내가 당첨됐을 것 같다 이런 뭐 예감 직감 같은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한번 홈페이지 찾아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인천 중구 연안부두에 있는 판매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 돈이 아닌데 왜 이렇게 아까울까요? 이런 아니 마음도 그게 들고. 그냥 네. 회식할 때요. 네. 회식한 다음에 기분이야 이렇게 한 잔씩 주는 거 있어요. 맞아요. 예. 근데 그거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넣는 경우가 맞아요. 이것도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15일까지라니까 우리 16일에 확인해가지고 방송할 수 있나요? 우리 제작진 고생 좀 해주세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다음 이슈. 이슈 전해주시죠. 네, 전해주세요. 네, 마지막 이슈는 앉을 자리 없는 지하철입니다. 오늘 출근길부터 서울 지하철 4호선의 열차 한 칸이 의자 없이 운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자가 왜 사라진 거예요? 그만큼 승객이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아.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4호선 열차 한 개 칸을 객실 의자를 제거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객실 의자가 제거된 호차는 혼잡도, 객실 의자 및 주요 구성품, 그리고 차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지하철 4호선만 이렇게 시범 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 가운데 4호선의 혼잡도가 가장 높기 때문인데요. 4호선은 지난해 3분기 기준 최고 혼잡도가 193%가 넘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승차 정원에 거의 2배가량의 승객들이 열차에 탔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보통 한 130% 넘어서면요. 사람들 간의 간격이 거의 없을 정도로 빡빡하게 승객들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거의 200%라는 얘기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거의 마주보고 거의 앞서 직전까지 밀려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객실 의자 제거 시범 사업을 통해서 4호선 열차 한 칸의 혼잡도는 한 30% 정도 개선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개선이 되면 좋을 텐데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면서요. 그 열차에 의자가 없잖아요. 네. 들어가는 곳도 없고 그리고 또 이게 손잡이 같은 게 설치할 곳이 마땅치 않으면 사람들이 갑자기 열차를 이렇게 멈춘다거나 이럴 때 넘어지는 거 아니냐, 떠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우려는 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교통공사 쪽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넘어질 것에 대비해서 지지대와 손잡이를 추가로 많이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또 시민이 열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범 운행 자동 안내 방송 또 출입문 안내 스티커 등의 사전 대비도 철저히 했다. 이게 공사 측의 설명입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지하철 이슈가 있다고요? 이건 좀 민망한 소식이기도 한데요. 한 직장인이 수도권 전철역 화장실을 이용하려다 안내문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걸 보고 좀 당황을 했다고 하는데요. 안내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래요. 화장실, 화장지의 물량 보급 문제로 각 칸에 화장지가 없으니 들어가시기 전에 미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직장인이 평소 화장지를 조금 많이 쓰는 편이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뭐 예를 들면 세면대에 있는 곳에 하나만 화장지가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막 보는데 이렇게 화장지 막 꺼내면 좀 민망하잖아요. 이거 안 하고 그냥 각 칸에 두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누리꾼들의 반응은 조금 엇갈렸다고 합니다. 문제될 게 없다, 난감하다 이런 반응이 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 일부 역사에서 역별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각 칸에만 두지 못하고 한 곳에만 두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이용객 수가 많지 않은 경우에 이런 이제 일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각 칸에 두는 게 낫나요? 이게 뭣도 모르고 훅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볼일 본 다음에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당황스럽죠. 예산 좀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칸별로 하나씩. 그래서 갑작스럽고 급한데 막 챙기기가. 막 이러기가 네. 맞습니다. 다른 예산 조금 아껴가지고 화장실에 각 칸에 주세요.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잖아요. 네. 그 사계절 중에 어떤 계절이 제일 좋습니까? 일단 저는 추운 건 너무 싫어서 예쁜 꽃을 볼 수 있는 봄이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순서를 보면 이 추운 겨울을 즐길 수 있겠구나. 오. 겨울이 좋아지는데 이러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겨울 축제의 즐거움과 낭만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아름다운 대자연의 은빛 서론과 다양한 겨울 레포츠를 만날 수 있는 곳. 겨울의 진정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도시 평창으로 떠납니다. 오랜만에 밖에 나오니까 아주 기분이 상쾌합니다. 겨울이면 움츠러들고 뭐 어디 나가기도 싫고 그렇잖아요. 근데 추울 때 더 즐겁고 더 유쾌해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저만 믿고 오늘 따라오십시오. 진정한 겨울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겨울축제. 알만한 분들은 다 안다는데요. 오늘은 특별한 여행자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군수님이시죠?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올해는 근데 이게 지금 얼음이 그게 있더라고요. 얼음 두께가 있더라고요. 안전을 위해서 20cm 이상 얼어야지만 우리가 송어 축제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5cm 정도. 꽁꽁 얼어붙은 오대천 위에서 즐기는 얼음 낚시. 송어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을 위한 행사인데요. 양식장에서 가져온 송어를 방류해서 얼음 낚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합니다. 근데 송어 축제는 어떻게 시작됐어요? 이 송어 축제는 2006년도에 이 집중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나면서 이 주변에 이 강에 유실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어려운 경기를 활성화해서 평창에서 생산되는 송어를 여기 송어 축제에 홍보를 해서 또 주민들의 아이디어로 시작한 송어 축제입니다. 또 지역 주민들의 의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 200억 정도의 경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얼음 낚시. 아이들과 함께 낚시를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저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손맛 한번 봐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각만큼 이게 잘 안 잡혀요. 이걸 이렇게 보고 있다가 지나가면 확 낚아야 되는 것 같은데. 예. 어복이 있는 사람들이 잡히고 예. 웬만한 사람들은 못 잡더라고요. 송어야. 송어야 이리 오너라. 우와 낚였다 낚였어. 야, 묵직합니다. 낚은 비밀은 있습니다만. 네. 낚였습니다. 일단 가시죠. 네 가시죠. 야, 그래도 요거 2마리 잡았으니까 다행이에요. 네 오늘 맛있게 먹어야 되겠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거 저희는 2마리 잡았으니까 다행인데 못 잡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저희가 못 잡으신 분을 위해서 여기 이제 그 낚시 전문가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고기를 잡아서 비치에 놓으면 이제 못 잡으신 분들은 이게 그거예요? 예, 이게 지금 방금 이제 잡은 겁니다. 이게. 근데 굉장히 많다. 예, 그래서 전문가들은 또 잘 잡으니까 네. 또 이게 여유가 좀 있어가지고 이게 예. 정해져 있어요? 1인당 몇 마리씩 예, 이상? 1인당 2마리씩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잡은 건 여기다 넣어놓고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전문가가 잡아서 네. 또 넣어놓고 잡다가 못 잡은 분들은 여기 가서 한 마리 더 받아 가지고 가서 또 회식도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배려를 있군요. 배려를 해주는 송어회를 가서 드셔보시면 아주 여기 송어가 쫄깃쫄깃한 게 아주 맛있습니다. 직접 잡은 송어를 바로 손질해서 먹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송어회부터 송어 탕수육 등 뭐 입맛 당기는 음식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2마리 가지고 이렇게 또 진수성찬이 차려졌습니다. 네네. 예, 송어 탕수육, 뭐 회에다가 구이에다가 바글바글 끓고 있는 매운탕까지. 예.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 회를 예. 여기다 넣어서 이 고추장하고 넣어서 비벼서 이게 또 먹는 방법이 있군요. 예. 여기에 콩고물 들어있고. 네. 군수님의 좋은 대로 먹었더니 송어회가 더 맛있더라고요. 다시 보니까 또 군침이 나네요. 평창 송어 맛이 다른 특이한 점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 평창 송어는 2017년도에 지리적 표시제를 해서 다른 지역보다 완전히 차별화해서 일급수에서 길러서 송어가 쫄깃쫄깃하고 또 씹을수록 고소하고 관광객들이 와서 드셔보신 분들은 그 다음에 또 다시 찾아서 송어를 찾고 있습니다. 맛이 있습니까? 너무 맛있습니다. 송어가 진짜 지역 경제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군요. 전국에서 우리가 한 70% 생산을 하는데 관광객도 오고 또 와서 음식도 체험하고 근데 관광, 문화, 체험
또 지역 경제 활성화 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평창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평창에 특산물이 송어 말고도 또 많잖아요. 평창에는 평창 한우도 맛있고요. 그렇죠. 평창 한우가 이 고지대에서 키우기 때문에 맛있고 또 산양삼은 한 1,500m에서 산삼을 길러서 특구로 받아 있습니다. 평창 산양삼 특구로. 고지대이기 때문에 음식이 다 맛있습니다. 농사도 잘 되고. 제가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자꾸 질문을 드려서 식사하시죠. 예, 아유 많이 드십시오. 맛있는 송어로 배를 든든히 채웠으니 이번엔 신나게 즐겨봐야죠. 평창 송어 축제에는 다양한 겨울 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저기 썰매도 아니고 뭐지? 이거 스노우 래프팅이라고 하나 봐요. 스노우 래프팅. 야, 이거 한번 타고 싶은데 줄을 너무 많이 섰어요. 근데 방송이라고 저희가 이거 그냥 삐집고 들어가서 타기가 이거는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저쪽에 또 뭐가 있어서 그쪽으로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재미있을 것 같아서 일단 올라탔는데요. 눈바디 위에서 즐기는 짜릿한 스릴, 정말 동심으로 돌아간 듯 신나더군요. 정신없어. 마이크가 다 빠졌어요. 아르고라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바다에서 왜 스피드 모터 그거 같아요. 에? 모터보트.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짜릿한 손맛은 물론이고 아이들과 즐기는 겨울놀이까지 저도 가족들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물도 차갑고 그 잡는 맛이 있으니까 꼭 와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와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추운 겨울, 지금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 평창 송어 축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즐거운 현장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창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영광의 순간이 있죠. 바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인데요. 대한민국 최초의 동계올림픽으로 사상 최다인 92개국이 참가해서 규모와 기록 면에서도 최고 수준을 보여줬었습니다. 그 영광의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기념관이 조성이 됐는데요. 평창에 가볼 만한 곳이 참 많잖아요. 예, 가볼 만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올림픽 기념관으로서 그 역사를 재조명하고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올림픽 때 재현했던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다 진열을 해놨었습니다. 이곳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관은 아날로그, 디지털 아카이브, 아트 갤러리, 테크놀로지를 융합한 전시 공간을 설계해서 동계올림픽의 유산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선수들이 그 당시에 했을 때 입었던 선수들이 이제 금메달 따고 은메달 땄던 선수들이 자기 옷을 기증을 해줘서 기념관에다 이 비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 동계올림픽 종목 중에 교수님 제일 좋아하는 종목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제일 좋아하는 건 활강 경기인데요. 스릴이 있습니다. 그 여기 인접해 있잖아요. 그 영화 찍으러도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예, 영화 찍으러 그 스키 점프. 스키 점프는 영화 우리 평창 군민 중에 한 명이 그 점프 그때 선수로 나갔었습니다. 평창 ICT 체험관에서는 봅슬레이나 스노우보드 등 동계 스포츠 종목을 VR 시뮬레이터로 구현해서 관광객들도 가상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스키 점프 체험에 나서봤는데요. VR 영상이 진짜 같아서 이거 너무 긴장되고 그러더라고요. 도착하셨습니다. 야, 실감 땀나. 실감나. 이거 진짜 실감나는데요? 동계올림픽 종목을 직접 체험해보니까 그 영광의 순간들이 다시 떠오르더군요. 대한민국의 매너를 보여줬다. 매너 올림픽이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평창 국민들의 문화의식 수준을 위해서 군매너 운동을 우리가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결, 친절, 질서, 봉사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 평창 국민들 모두 다 함께 남녀노소 모두 다 동참해서 우리 국민들의 그런 문화의식 수준을 많이 높여준 계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다시 올림픽입니다. 2024년 바로 올해인데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가 이곳에서 개최가 돼요. 개막식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네, 바로 이곳입니다.
우리가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을 성공하고 나서 그 유산으로 이어지는 올림픽으로서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최다 국가, 최다 선수가 우리 평창에 와서 전 세계가 평화로 갈 수 있는 올림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직접 와서 즐기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뭐 네. 개폐회식은 물론이고 네. 경기를 보고 싶어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개회식만 빼고 나머지는 다 경기장에 무료로 입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 국민 누구나 찾아와서 미리 예약만 하면은 무료로 관람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전 국민들이 모두 다 동참하고 또 협조 성원해서 우리 올림픽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전 국민 또 우리 평창 국민 모두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영광의 기록을 이어갈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가 열릴 한 경기장을 미리 찾아가 봤습니다. 야, 바람이 이렇게 부네요. 스키 점프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키점프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수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직접 여기서 뛰어보셨어요? 네, 저는 선수 때 뛰어봤고 지도자로 대표팀 운영도 해왔고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경기 운영도 했고요. 여기만 해도 그런데 네. 저기서 뛰는 거잖아요. 이 영화에서 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대단하더라고요. 저희 내용으로. 네. 오, 맞아요. 선수들은 여기서 이렇게 딱 앉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도 여기서 뛰는 거잖아요. 네네네. 오. 여기 참고로 경사가 35도예요. 제가 아까 VR로 한번 맛을 봤거든요. 네네. 아치가 있었어요. 여기서 한번 해보실래요? 야, 멋집니다. 여기 일반인들도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와볼 수는 있죠? 네, 일반인들도 충분히 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한번 와보면 좋겠네요. 최고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 최선을 다한 선수들의 도전. 이번 겨울에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화이팅! 광활한 눈밭 위에서 펼치는 스릴 넘치는 레포츠의 도시 평창. 올 겨울에도 평창에서 펼쳐질 하나된 열정과 영광의 순간을 여러분도 함께하면 어떨까요? 이번엔 한 주간의 연예계 핫한 소식을 모아봤습니다. 연예 라이브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반가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따끈따끈한 연애 소식 전하고 가실게요. 개그우먼 박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 사냥꾼 홍정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입니다. 네, 세 분 반갑습니다. 자, 은영 씨, 오늘 연예 라이브 첫 번째 소식은요? 네, 연애 라이브 첫 번째 소식은 전 남친과의 재회, 노입니다. 모델 겸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혜진 씨가 최근 한 너튜브를 통해서 전 남친과의 재회 원하지 않는다라고 밝혀서 전 애인과의 아주 쿨한 재회 불발이 되는 건 아닌지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전 연인과의 재회는 어떤 이유에서든 쿨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쿨해야 되죠? 그렇죠. 쿨하기 힘들죠.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 막 이런 건데. 근데 그렇게 된 듯한 분들이 있어서 우리를 놀라게 했죠. 바로 신동엽 씨, 또 모델 이소라 씨. 최근에 모델 이소라 씨 개인 방송에 신동엽 씨가 나갔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1990년대 사귀다가 이 헤어진 신동엽 씨 결혼을 잘 살고 있는데 23년 만에 쿨한 재회가 이뤄졌어요. 그래서 와 이거 할리우드식 만남이다. 거의 뭐 두 사람 할리우드급 연예인이다. 이렇게 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죠. 한혜진 씨는 전 연인과의 재회를 왜 원치 않는 거죠? 한혜진 씨의 표현대로라면 세상의 때가 너무 많이 묻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때 한혜진 씨가 이야기한 전 연인 같은 경우에는 그 첫
남자친구라고 해요. 7년을 만난 첫 남자친구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분이 아기까지 낳고 잘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런 질문이 왜 나왔냐 하면요. 이 앞서 한혜진 씨가 자신의 너튜브 채널에서요.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리얼리티 연애 프로그램이 요즘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 헤어진 커플들이 다시 재회하는 이 프로그램 대 아니면 새로운 사람과 만나는 프로그램 중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할 것 같으냐라는 질문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흘러온 건데요. 단 조건이 전 남자친구 단체 소환이라는 조건을 걸면서 이 전 남자친구 그 방송인 그분도 함께 언급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런 프로그램에 나가려면 사실 상대방의 동의도 좀 필요한 거잖아요. 말씀하신 그 방송인 전 남자친구. 그럼 뭐라고 했을까요? 근데 전현무 씨는 이제 그런 질문을 받았죠. 혹시 헤어진 전 여자친구와 엑스 여자친구랑 그럼 환승연애 나갈 수 있나요? 했더니 전현무 씨 오케이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나는 헤어지면 감정이 없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나가서 만약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잘 된다. 난 응원할 수 있다 했어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일단 한혜진 씨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전 헤어진 남자친구들랑의 만남 별로야 했고 조건도 걸었잖아요. 만날 거면 전체 다 와. 그래서 이게 조건이 좀 이게 쉽지 않다 보니까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게 좀 쉽지 않다. 이런 관망이 좀 지배적인데 그래도 사람 일은 모릅니다. 저는 이 쿨한 한혜진 씨와 전 엑스 남친들의 단체 만남.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재미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쉽지 합니다. 않아 보여요. 네, 이어서 두 번째 연애 소식 전해주세요. 네, 연애 라이브 두 번째 소식은요. 딴 여자에게 사랑 고백한 남자입니다. 바로 배우 강경준 씨 이야기인데요. 이 유부녀의 불륜 의혹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강경준 씨 정말 수일간 해명도 없이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상간남 피소라는 소송. 네. 이거 얘기 좀 들어볼까요? 일단 너무 불명예스러운 소송이죠. 이 강경준 씨의 상간남 피소 소송 지난 3일 한 매체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고소인은요, 이 강경준 씨를 이렇게 지목을 했는데요.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요. 이 강경준이 한 가정에 이 상간남으로 개입을 해서 사실상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라면서 이 법적 대응으로 갔을 때 최고 손해배상 금액인 5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소인은요, 강경준 씨가 내 부인이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이 만남을 시작했다,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대중 반응은 일단 우리가 중립의 입장으로 강경준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자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죠. 네, 들어보자, 입장을 보자라고 대중들은 좀 바라보고 있었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하죠. 강경준 씨가 불륜 의혹 상대와 나눴던 그 대화라고 할까? 그게 좀 공개가 됐어요. 맞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사생활의 영역이라서 우리가 여기까지 다 알아야 되나 싶긴 한데 일단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강경준 씨와 불륜 의혹을 받고 있는 상대 여성과의 SNS 대화가 일부가 공개됐는데 사랑해, 보고 싶어 이런 연인이 주고 받을 것 같은 그런 내용도 들어 있고요. 이게 널리 알려졌으니까 말씀드리면 이제 강경준 씨가 사랑해 하니까 또 여성분이 부끄러운 듯 그런 이모티콘을 보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좀 여럿이 좀 만나고 그랬나 봐요. 이제 술자리에 강경준 씨가 보이지 않으니까 여성분이 찾으니까 또 강경준 씨가 또 나는 술 먹지 않고 당신이랑 같이 있고 싶다. 술은 핑계다. 또 이런 식의 또 대답을 하고 이런 이제 SNS 대화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사생활 논란으로 강경준 씨는 소속사에게 손절당했다고요? 강경준 씨가 이 사생활 보도 논란이 처음 나왔을 때 이 소속사에서 취한 이 처음 이야기는 오해다.
라는 거였습니다. 아무래도 소속사 입장에서는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 배우의 이야기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텐데요. 배우가 금일 소장을 받은 것까지는 확인을 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 회사는 순차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다. 라고 강경 대응 입장으로까지 읽혀지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앞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이 뭐랄까요, 대화 내용까지 공개가 된 이후에는 소속사에서도 이거는 좀 빠져나갈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는데요. 소속사가 공식 입장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8일 오전 올라온 기사 내용을 이 회사 내부에서 확인하려 했으나 배우의 개인 사생활에 관련된 입장이라 회사에서 답변을 드릴 부분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힌 건데요. 이 이후에 행동을 취한 것을 보면은 손절 이야기가 좀 나올 만했어요. 왜냐하면 지난해 10월에 이 강경준 씨와 소속사가 계약이 만료가 되어서 재계약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도 이 비율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언급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사생활 논란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재계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뭐 별다른 이야기는 없다,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 어느 때보다 해명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강경준 씨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죠. 침묵을 지키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강경준 씨가 어떻게 보면 사생활로 막 사랑꾼이고 자상한 아빠고 가정적인 남편이고 이런 이미지로 굉장히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었고, 네. 어떻게 보면 소속사랑 지난해 10월에 계약 기간가 끝났는데도 최 기자 얘기한 것처럼 비율을 어떻게 보면 본인한테 더 좋은 방향으로 논의 중이었을 거예요. 또 사실은 육아 예능 나오던 것도 일단 이제 멈추고 더 어떻게 촬영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논의 중인데 하필이면 그때 이제 요런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상파 예능에서도 우리 더 촬영해 놓은 거 없어요. 앞으로 촬영할지는 좀 사건 해결 전까지는 우리는 안 합니다. 소속사도 사건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재계약은 없습니다. 사실 좀 다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강경준 씨가 이거 연예인 개인이 위기에 대응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래도 또 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정에 들어가면 뭐 이 현재 페이지는 뭐 이렇게 이 링크가 잘못되었거나 삭제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안내 멘트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계정을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또 강경준 씨가 좀 혼자 있는 상황이 조금 걱정되기도 하는데, 잘못한 거는 혼나고 매를 맞더라도 저는 조금 더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고 대응을 하시는 게 오히려 향후에 낫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세 번째 연예 소식 보겠습니다. 네, 연예라이브 세 번째 소식은요, 다 내려놓고 제2의 인생입니다. 바로 전 국가대표 쇼트트랙 김동성 선수의 이야기인데요. 정말 오랜만에 근황을 전했습니다. 최근에 투잡을 넘어서 포잡 쪽이 됐다고 합니다. 김동성 씨는 대한민국 쇼트트랙의 역사를 새로 썼던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죠. 그렇죠. 우리가 쇼트트랙이 워낙에 강국인 그런 나라기도 하지만 김동성 선수가 쓴 사람은 또 없었습니다. 2002년도에 이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전관왕, 이거 뭐 다른 나라 선수 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대한민국, 한국 이 동계 스포츠 역사를 새로 쓴 그때 당시 올림픽의 영웅이었죠. 네. 근데 김동성 씨가 어떻게 포잡 쪽이 됐죠? 그동안 금메달도 많이 따고 그러면 연금도 제법 될 텐데. 제가 그래서 이 김동성 씨를 단독 인터뷰로 만나고 왔습니다. 사실 이 연금에 대한 부분도 제 궁금증 중에 하나였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연금으로 생활을 충분히 가능할까요?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김동성 씨가 첫 번째 결혼 이후에 미국으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미국에 가면서 시민권을 이제 신청을 하게 됐는데, 영주권을 신청을 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박탈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가기 위해서 이 일시불로 그 연금을 받게 됐는데, 이때 금액이 약 4천만 원 정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그간 받은 연금은 김동성 씨 어머니가 이제 생활비로 사용을 하셨었고, 그리고 이 일시불로 받은 이 연금의 절반은 결혼해서 가기 전에 어머니께 절반을 드렸고, 나머지 절반은 미국에 이제 유학생 신분으로 가게 됐기 때문에 생활비로 또 사용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김동성 씨가 사실 좀 인생의 좀 급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이 좀 큰 스타였잖아요. 이혼 등의 이 개인적인 이 일들로 대중의 입방아에 오르면서 주 수입원이었던 이 성인 스케이팅 이 코치 자리까지 위태로워지는 바람에 수입이요.
영원까지 가는 상황이 됐대요. 그러니까 연금도 안 들어오고 이미 다 사용을 했는데 수입이 영원이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포잡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될까요? 포잡 중에 제가 우선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나머지 두 가지는 체계잡게 또 부탁을 드릴 텐데, 자, 먼저 하루 일과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도가 됐었어요. 지난해 4월부터 공사장에 가서 일을 한다, 건설 현장에 가서 일을 한다 했는데 새벽 4시 반에 일어난다 그래요. 그리고 현장에 5시 반에 도착해서 이제 이게 5시 반에 일어나서 현장에 6시 반에 도착을 합니다. 일찍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오후 4시면 이제 일이 끝난다고 해요. 하지만 내일 일을 잘하려면 요때 또 저녁에 대리운전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일은 이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비가 오면 건설 현장이 쉬고 또 주말에 저녁에 좀 낮에 쉬었으니까 주말 저녁에는 배달 앱을 켜고 이거 내가 배달해야지 찜 해가지고 또 배달 일을 한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일단 두 가지 말씀드렸고 그럼 도대체 건강은 언제 생기는 거야? 또 이렇게 틈틈이 스포츠인인 만큼 또 산책도 했다고 합니다. 네. 쇼트랙 관련된 일은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안 그래도 그 부분을 물어보고 왔는데요. 일단 그 코치라는 단어는 너무 좀 거창하고 이 좀 가르치는 팀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가르치는 팀을 맡아서 체력 훈련이라던가 게임 운영법 등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제 알려주는 형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성인분들 수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면은 또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또 아르바이트식으로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인덕션 설치 그리고 싱크대 설치를 또 들어오는 대로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보시고 있는 영상 같은 경우는 김동성 씨의 이 개인 너튜브 채널인데요. 제가 이 부분도 물어봤어요. 이거 혹시 수입이 나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일단 이 부분은 마음이 맞는 이 대표님을 만나서 이 장비 같은 걸 지원을 받아서 찍고 있는데 이 얘기를 꼭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수익이 나면은 무조건 다 이 쇼트트랙을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 장비를 사주거나 이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그동안 받았던 국민들에게 받았던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 절대로 밖으로 다 이 기부를 통해 쓸 것이다. 근데 우리가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니까 꼭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예 라이브였습니다. 이번엔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스타 주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어떤 건가요? 네, 본격적인 주제 소개에 앞서서 제가 두 MC분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제 오나 저제 오나 빨리 좀 활동을 했으면 하는 그런 스타들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저는 원빈 씨. 무조건 원빈이죠. 정말 작품 좀 보고 싶습니다. 부러워요. 네. 잠시 쉬고 있는 거죠? 그분들 다시 하는 거죠? 한다고 그때 이나영 씨가 뭐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고 싶네요, 작품을. 네, 맞습니다. 저도 원빈 씨 활동 빨리 또 복귀하시길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스타 주민의 주제 바로 왜 거기서 나와입니다. 아주 긴 공백이 무색할 만큼 아주 멋진 모습으로 돌아온 스타들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본업으로 컴백한 게 아니라 굉장히 의외의 곳에서 이름을 알린 스타들의 근황까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왜 거기서 나와? 시작합니다. 네. 왜 거기서 나와? 네, 첫 번째 스타 본업인 연기 대신해서 환경부보다도 더 연기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일명 쓰레기 아저씨라고 불리우는 배우 김석훈 씨입니다. 요즘 대세죠. 예, 전성기 씨를 김석훈 씨는 연예계 3대 눈썹으로 통했는데. 맞습니다. 연예계 3대 눈썹 차승원 씨. 또 송승헌 씨, 김석훈 씨, 연예계 3대 눈썹. 예전에는 남자가 이렇게 딱 너 눈썹 찌트면 잘생겼어. 이런 소리 막 들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제 김석훈 씨가 드라마 홍길동으로 데뷔를 했어요. 저도 이때 가서 또 홀딱 빠져서 인터뷰를 한 기억이 나는데 이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사랑을 그대 품 안에서 차인표가 땅
나타나가지고 대단한 인기 끌었던 것처럼 이 1998년도 드라마 홍길동이 굉장히 인기였는데 뭐 여러 가지 인기 요인이 있었어요. 굉장히 반듯해, 또 착하게 생겼어, 눈빛도 선해. 그런데 그래도 이 눈썹도 굉장히 큰 인기 요인 중 하나였다. 당시 저뿐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봤는데 오빠 너무 멋있어요. 푹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막 난리가 났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뭐 그 당시에 연예계 3대 눈썹으로 불렸지만 지금은 3대 아저씨로 불리거든요. 근데 또 특이해요. 쓰레기 아저씨. 그렇죠? 요게 아닙니다, 여러분. 별명 아주 애칭으로 불리고 있는 건데요. 김석훈 씨 최근 사실 본업인 배우로서의 이 작품 활동은 좀 뜸한데요. 너튜브 활동을 통해서 MZ세대까지 이름을 다시금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의 쓰레기 아저씨라는 이 채널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일단 환경을 생각하고 그리고 또 절약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소개하면서 아주 친근한 동네 아저씨 같은 모습으로 쓰저씨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아저씨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요. 사실 이제 김석훈 씨가 대단한 게 저 육아할게요. 저 육아하느라고 조금 잠시 연기는 조금 미뤄둘게 했는데 세상에 개인 방송에서 이렇게 인기를 끄네요. 지금 보셨죠? 정말 넉마주의인 줄. 근데 너무 멋있는 넉마주의인데 이걸로 인해서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더니 그 뒤로 막 인기 폭발이어서 모든 예능 프로그램에서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다는데 김석훈 씨 여기도 좀 나와주세요.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뭐 요즘 뭐 너튜브를 하지 않는 연예인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뭐 개인 소통의 창구나 혹은 뭐 일상을 공유하는데 쓰레기 문제를 논한다. 이거 굉장히 신선하면서 또 충격적입니다. 맞습니다. 김석훈 씨 요즘은 이름보다 쓰저씨라는 별명으로 더 많이 불리고 있는데요. 스스로 사실 쓰레기 아저씨다라고 부르고 있다고 해요. 김석훈 씨가 이 너튜브 채널에 가장 최근에 올린 이 쓰레기에 관련된 영상 제목이 뭔지 아세요 혹시? 뭘까요? 제가 방금 찾아보고 왔는데 지금까지 이런 쓰레기는 없었다. 옛날 영화 극한 직업에서 나왔었던 이야기이기도 하죠. 단어를 쓰레기로 살짝 바꿨는데요. 김석훈 씨가 이 쓰레기 수거를 직접 체험을 하면서 수거를 하는 과정 그리고 또 선별을 하는 과정까지 동행을 하면서 쏟아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쓰레기 현 문제에 대해서 짚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럼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누리꾼들 반응도 아주 핫합니다. 댓글을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굉장히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하는 현장, 극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쓰레기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고 싶어집니다. 재활용 분리수거 더욱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라는 반응 등이 이어졌습니다. 네, 보통 뭐 연예인들이 너튜브 하면 먹방이나 뭐 운동 콘텐츠 이런 거, 쇼핑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왜 하필 쓰레기 콘텐츠를 선정했을까요? 김석훈 씨한테 이 너튜브 제안이 왔을 때 김석훈 씨가 딱 얘기했대요. 저는 먹방, 여행, 운동 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좀 다른 걸 해보고 싶어요. 했는데 본인이 이 쓰레기, 이 개인 방송을 제안을 했는데 정말 너무 신박하지 않아요? 정말 신선해서 저는 더 먹힐 것 같은데 그냥 저 쓰레기 줄여보겠어요 이랬으면 옛날 프로그램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쓰레기가 어떻게 발생하고 그 쓰레기가 어디로 가는지 이걸 내가 따라가 보겠다. 야, 이 신선하고 정말 깔끔한 아이디어로 성공했네요. 근데 저도 그 너튜브나 뭐 다른 방송을 봤는데 이게 금방 뭐 쓰레기 관심 가진 게 아니라 아주 전문가가 다 되더라고요. 오랜 기간 관심이 있었나 보던데요? 오랜 기간, 제가 보기엔 거의 어렸을 때부터가 아닐까 싶은데 최소 10년 전입니다. 2014년에 세상에 연예인이 평론가 칼럼니스트도 아니고 연예인이 신문에 환경 관련 칼럼을 기고했어요. 제목은 더는 파란 하늘을 볼 수 없다면 파란 하늘 계속 보고 싶으려면 우리 환경을 아끼고 지키자 이런 내용이죠. 와 멋지다. 멋집니다. 아니 환경보호에 이렇게 앞장서고 있는 김석훈 씨가 한 달 지출이 100만 원이에요? 네, 맞습니다. 김석훈 씨 한 달 지출이 지금 100만 원 이내라고 하는데요. 주로 어디에 쓰느냐 한번 찾아봤습니다. 밥 먹고 그리고 교통비 하고 그리고 가끔 운동하고 옷
보면은 다 사고 싶지 않냐. 소비가 행복하게 하진 않는다. 무언가를 사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건 아주 잠깐이다라면서 자신의 근검절약, 소비 철학을 밝혔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김석훈 씨가 뭐 거의 모든 예능 프로그램에 섭외를 받았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예능에서 좀 많이 볼 수 있을까요? 아, 저는 기대했는데요. 아마도 만나기 힘들 것 같다라고 이렇게 딱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예능 프로그램 중에 가족 예능 프로그램은 절대 하지 않는다라고 손사래를 쳤는데요. 그 이유가 있었어요. 내가 연예인이지 우리 어머니 뭐 내 아내 뭐 아니면 뭐 애들이 연예인은 아니지 않냐라고 하면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않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스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왜 거기서 나와 두 번째 스타는요. 월 저작권료로 최대 1,500만 원까지 받아본 가수 신효범 씨입니다. 신효범 씨는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정말 한국의 피트니스턴이라는 애칭으로 불렸어요. 맞아요. 그 호랑이 포효하는 그 가창력. 1988년에 제2회 MBC 신인 가요제에서 무려 대상을 받으면서 데뷔하고 이듬해 89년에 1집 냈습니다. 노래 제목만 들어도 나 그 노래 이러실 거예요. 언제나 그 자리에. 생각나시죠? 난 널 사랑해. 그리고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야, 특히 그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거의 뭐 1년 내내 차트에서 밀리지 않는 대단한 정말 가요계 대표 디바로 자리매김하게 했죠. 네, 저는 신효범 씨의 그 나이를 듣고 깜짝 놀랐던 게 지금 59세더라고요. 네. 근데 그 파워풀한 가창력은 정말 여전하세요. 네, 맞습니다. 신윤범 씨라고 하면은 그 전매 특허, 그 성량, 그리고 적당한 완급 조절, 이것이 아마도 트레이드마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 제목만 들어도 멜로디가 생각나는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이 완급 조절의 끝판왕이라고 할 정도로 노래가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그리고 신윤범 씨의 완급 조절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 노래이기도 하죠. 이 노래는 언제 들어도 너무 좋아요. 이건가요? 이걸로 신효범 씨가 월 1,500만 원의 저작료를 받았다는 겁니까? 어떤 노래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 신효범 씨에게 복덩이가 된 노래가 바로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이 노래인데요. 이게 2020년 슬기로운 의사생활 OST에 또 리메이크가 되면서 굉장히 재조명을 받았습니다. 이 노래 가사가요. 첫 만남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리고 남은 사랑에 대해 다짐하는 그런 가사가 아주 세대를 초월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요 음원 사이트 실시간 차트 1위를 차지하는 등 굉장한 인기를 누렸고요. 거기에다가 자연스럽게 신효범 씨의 이름도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거기에다가 신효범 씨의 그 원곡까지도 굉장히 상위권에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요즘 어린 친구들은 이 노래가 전미도 씨 노래라고 알고 있더라고요. 신효범 씨의 노래입니다. 근데 월 1,500만 원의 그 저작권료가 들어올 정도면 대중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야 이게 가능한 걸까요? 이게 무서워요. 스트리밍이 한 번 되면 7원이고요. 다운로드를 해야지 700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7원이 들어왔어. 그러면 작사, 작곡, 편곡한 사람한테 10%, 노래하거나 연주한 사람한테 6%, 플랫폼에 35%가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작사, 작곡, 이런 저작권자한테 간 7%, 요거를 갖다가 10% 요걸 생각해 보면 스트리밍 7원 중에 10%니까 0.7원이죠. 그럼 이 0.7원을 받는데 요걸로 10,000원을 벌려고 그랬대요. 14,300번을 들어줘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1,500만 원을 14,300원 곱하기 1,500 그래야 1,500 우와입니다. 진짜 와 소리 나네요. 사랑하게 될 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공감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공감하는 게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역주행하면서 다시 전성기의 명성을 되찾은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그동안은 조금 뜸했어요. 2006년에 발표한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가 실려있는 바로 이 앨범이요. 신효범 씨가 발표한 마지막 이 앨범이었습니다. 그동안 활동이 뜸했던 이유, 바로 너무 안타깝게도 건강상의 이유였는데요. 관절과 근육에 문제가 있어서 무려 12년 동안이나 아팠다고 해요. 특히 이 척추 협착이 심해서 멀쩡하게 걸어 다니다가도 갑자기 푹
주저앉아서 며칠 못 일어날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폐렴도 오고 갱년기 증상도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아픈 와중에도 내가 보살피고 있는 대형견과 또 고양이가 있으니까 좀 쉴 틈 없이 이 아픈 몸을 이끌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스타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왜 거기서 나와? 세 번째 스타는요, 연 매출이 2자리 이하로 떨어져 본 적이 없는 프로 엔잡러 고명환 씨입니다. 고명환 씨, 개그맨이자 요식업 CEO인데 프로 엔잡러?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모양이죠? 고명환 씨가 최근 라디오에 나와서 본인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개그맨 겸, 영화배우 겸, 탤런트 겸, 요식업 CEO 겸, 그리고 강사 겸, 막 이렇게 많은 본인의 직업을 얘기를 했어요. 뭐 이거 지금 뭐 소개한 직업만 해도 막 5개, 6개요. 뭐 영화배우, 탤런트 막 합해도요. 특히 그런데 최근에는 그 베스트셀러가 됐던 그 책을 또 심지어 재출간했다고 합니다. 네, 7년 전에 나온 책이거든요. 이거 재출간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고명환 씨가 7년 전에 출간한 책이 요즘에 중고시장에서 3배, 5배, 7배, 많게는 한 10배까지도 재판매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명환 씨가 요즘 이야기를 조금 더 해서 개정 증보판을 출간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고명환 씨 연 매출이 2자리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도대체 얼마라는 얘기예요? 네, 그 2자리는 바로 10억 원이었습니다. 고명환 씨가요, 개그계 백종원으로 불리고 있을 만큼 이 요식업계에서 신화로 불리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백종원 씨처럼 가게 운영도 하고요. 여기다가 공장에 유통까지 섭렵을 했다고 하니까 개그계 백종원이라는 별명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10년 동안 요식업을 하면서 매장 하나의 1년 매출이 10억 원 밑으로 내려가 본 적이 없다라고 하거든요. 참고로 고명환 씨 그런 가게 몇 개 하냐? 메밀국수 가게를 포함해서 총 4개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요, 한 방송에서 지금 4개의 가게 중에 돼지갈비 가게 같은 경우는 좀 정리를 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너무 궁금해지네요. 네. 제가 어제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네, 아직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제가 좀 이따 소개해드리겠지만 저 메밀국수 새로 요즘에 여기에 빠져 계셔서 요즘에는 여기서 좀 고기 구워주는 모습은 네. 보기는 힘들다. 근데 우리 사장님한테 좀 전해드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거 다 메모해야 되거든요. 비결이 뭘지 너무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고명환 씨의 비결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매출 10억의 비결은요, 바로 독서에 있었습니다. 이게 사업 구상부터 홍보, 마케팅, 이 모든 것들을 다 책에서 읽으면서 책이 시키는 대로 했었다라면서 본인의 매출 노하우를 밝혔었는데요. 이게 뭐 사실 뭐 무작정 그냥 뭐 하라는 게 아니라 책을 읽으면서 계획을 세우면서 아주 잘 짜라 이런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고명환 씨 정말 이 책에서 시키는 대로 했더니 첫날부터 장사가 아주 잘 됐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책을 읽다가 책에서 명환아, 너 메밀국수 해라.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뭐 처음부터 메밀국수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책을 읽으면서 이건 이래서 안 되겠어, 이건 이래서 안 되겠어 계속 가입표를 쳐 나가고 하다 보니까 남은 게 메밀국수였대요. 근데 가입표만 친 건 아니에요. 동그라미도 쳤는데 자 일단 지구 온난화로 날씨가 점점 더워진다. 그러니까 시원한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인구가 고령화, 최고령화로 가다 보니까 어르신들이라는 요게 이제 소비자의 계층이 될 테니까 어르신들 입맛에 맞으면 좋겠다. 또 요즘 분들이 굉장히 건강 생각하니까 건강식면 좋겠다. 요렇게 동그라미를 치다 보니까 또 남은 게 메밀국수. 가위표를 쳐도 메밀국수, 동그라미를 쳐도 메밀국수였다. 네, 근데 메뉴를 정하고 나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맛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고명환 씨도요, 나만의 맛, 이 가게에 와야만 먹을 수 있는 그 맛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었다고 해요. 그렇게 6개월 동안 전국의 가게 100여 곳을 돌아다니면서 이 맛을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다 찾아낸 곳이 바로 이 마산의 한 메밀국수 가게였다고 합니다. 하루 12시간씩 주방을 지키며 국물 내는 노하우와 면을 뽑는 이 방법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저 노력을 했네요. 네, 근데 고명환 씨는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바로 시한부 선고 때문이었습니다. 2005년에 고명환 씨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그때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는 그런 시한부 선고를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고명환 씨 굉장히 죽음에 가까웠었다.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았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때 상태를 보면 뇌출혈도 있었고요. 그리고 뼈가 거의 수백 곳이 부러져 있었고 거기에다가 심장에 출혈까지 있었던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었다고 합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교통사고 엄청 큰 사고였나 본데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고명환 씨의 매니저가 졸음운전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고명환 씨 측에서 사고를 낸 거였어요. 트럭은 70km로 달리고 있었는데 이거 문제입니다. 막 스케줄 많으니까 이 고명환 씨 매니저는 이때 드라마 해신 찍고 서울로 올 때인데 시속 190km로 달리고 있어요. 승용차하고 트럭 부딪히면 그 아래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고명환 씨 탄 승용차가 매니저 탄 승용차가 아래 있고 위에 트럭이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이걸 트럭을 먼저 드러내야 그 안에서 고명환 씨 매니저를 구해낼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때도 일단 1차 죽음의 위기가 있었는데 너무 이게 또 천우신조입니다. 하늘이 도왔어요. 주변에 크레인이 있었대요. 크레인으로 들어올려가지고 구해냈다고 합니다. 야, 그래서 고명환 씨가 새 인생을 찾고 거기서 어떤 인생의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군요. 내가 살아온 시간 중에 내가 좀 주체적으로 했던 시간, 끌려다니지 않은 시간이 언제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바로 공부를 할 때였다고 해요. 이 연극영화과에 가려고 하루 17시간씩 공부하던 4개월이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고명환 씨 끌려다니지 않는 삶을 살겠다라는 각오가 들었고요. 그때부터 독서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많이 읽을 때는 한 달에 30권을 읽었다고 하고요. 하루에 한 권씩은 꼭 읽는 생활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고명환 씨가 메밀 말고도 다른 사업 아이템을 더 찾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뭐래요? 귀뜸 좀 안 해주면. 잡채였습니다. 잡채? 근데 이거 너무 좋아요. 제가 얼마 전에 런던 아시아 영화제를 갔는데 거기에서 우리 식품유통공사에서 이렇게 잡채 같은 걸 해서 줬는데 유럽인들이 그걸 와인에다가 그렇게 맛있어 하면서 이 면은 뭐지? 이게 밀가루가 아니잖아요. 고구마잖아요. 거기다 막 고기랑 막 야채도 들어있고. 근데 세상에 고명환 씨 벌써 고기 넣으면 레드와인 안주. 해물 넣으면 화이트 와인 안주로 내가 유럽에 수출을 하겠다. 사실 근데 여기서 만들어서 보내지 않아도 된다. 왜? 당면이 가벼우니까 운송도 쉽잖아요. 요거를 해서 출시를 하겠대요. 안목이 보통이 아니고 저 어떻게 요거 주식 좀 사겠습니다. 괜찮네. 저도 좀 한몫 좀 하고 싶어요. 잡채 먹을 줄만 알지 앞서가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유가 있네요. 자, 이어서 다음 스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왜 거기서 나와 네 번째 주인공은요. 세금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배우 김혜선 씨입니다. 요즘 고액 체납자 명단에 이름 올린 연예인들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데 김혜선 씨는 어떤 세금을 얼마나 안 냈다는 거예요? 지난해 연말이었습니다. 12월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요. 이 4대 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자 1만 4천여 명의 명단을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배우 김혜선 씨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던 건데요. 김혜선 씨 2015년 5월부터 현재까지 건강보험료 2,700만 원, 그리고 국민연금 2,400만 원, 토탈 총 5,1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까지는 별다른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고액 상습 체납자의 공개 기준이 궁금합니다. 일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만약에 지금 밀린 이 건강보험료가 1,000만 원이 넘었는데 이걸 1년 이상 내지 않고 있다. 사실 건강보험공단이 굉장히 독촉장 열심히 일하는데요. 열심히 보내는데 이걸 1년 이상 내지 않았다. 이런 사람들. 또 연금보험 있죠. 연금보험의 체납액이 2천만 원 이상인데 이것도 아무리 도촉을 해도 1년 이상 또 내지 않고 있다.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고용산재보험은 이제 금액이 크다 보니까 요거는 10억 원이 넘었는데 체납액이 10억 원이 있는데 이걸 또 내지 않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이제 내세요. 독촉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명단을 공개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좀 더 내는 이거를 독려하고 자극하고 이런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세금 5,100만 원을 못 냈다.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가요? 일단 김혜선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명단 공개가 있다라는 거를 모르지 않은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활동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내지 못한 사연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것이 우선순위에서 밀린 이유가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 상황인데 일단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김혜선 씨 2015년 5월부터 현재까지 밀린 건강보험료가 2,7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은요. 김혜선
김혜선 씨에게 예금 채권 그리고 자동차 등을 처분을 해서 이 168회 정도 납부 독려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김혜선 씨 쉴 새 없이 다양한 작품을 통해서 이제 시청자분들과 인사를 나눴거든요. 이 시기에 또 김혜선 씨가 출연했던 이 작품들을 보면은 뭐 가족 드라마, 그러니까 아침 드라마 아니면 주말 드라마가 많았어요. 네. 그러면 아시다시피 호흡이 길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출연료가 들어오는 횟수가 좀 더 많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이 가능한 부분이죠. 그런데 세금을 내지 못했다? 이것은 김혜선 씨가 이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빠르게 정리를 하셔야 앞으로 이제 연예인 활동을 하는데도 나쁜 이미지가 좀 덜 씌워지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듭니다. 네. 그런데 김혜선 씨가 세금을 안 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된 거는 이 보험료하고 연금이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사실은 또 기억이 나실 거예요. 2017년에 국세청이 고액도 체납 명단을 발표했었어요. 여기에 김희선 씨 이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2013년부터,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2017년이니까 13, 14, 15, 16, 4년 동안 8건에 대해서 4억 7천만 원을 내지 않았다. 4억 7천만 원을 내지 않았다 하면서 이 부분 또 사실 상당히 금액이 크죠. 그래서 이제 이 명단에 공개를 했는데 요번에는 김혜선 씨가 반응이 없지만 대응을 하지 않고 있고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당시에는 입장을 내놨었어요. 사실은 체납액이 더 컸다. 더 컸는데 이걸 내가 갚고 남은 게 4억 7천만 원이다. 앞으로도 열심히 갚아 나가겠다. 뭐 요렇게 또 입장을 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김혜선 씨는 뭐 왕성한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왔거든요. 근데 뭔가 감당하기 힘든 빚이 있거나 그렇진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거를 사실관계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김혜선 씨가 줄기차게 이제 계속해서 주장하고 얘기하고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김혜선 씨의 두 번째 결혼에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되는데 요때 이 딸을 본인이 키우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딸에 대한 양육권을 내가 얻으려고 했더니 그때 당시에 그 조건으로 그럼 양육권을 네가 갖는 대신 하면서 둘째 남편이 두 번째 결혼에서의 남편이 내가 17억 빚이 있는데 이걸 네가 감당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김혜선 씨의 주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또 요때 김혜선 씨 또 이 남편 친구분은 또 다른 또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어요. 네. 근데 하여튼 본인은 이 17억 원을 떠안았고 이거가 근데 이게 그 은행 이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채여서 한 달 이자만 1,600만 원이었다. 그러면 본인은 지금 아무리 많이 출연을 해도 사채 이자 내야 되고 또 국세청에서 이거 일은 열심히 했으니까 이 또 세금 나오니까 소득세가 나오니까 요것도 계속해서 갚아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나는 이제 여력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제 김혜선 씨의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왜 그렇게 일을 많이 하고도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세금을 내지 않아요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혜선 씨는 저에게 이런 좀 어려운 입장이 있습니다. 제가 나름 열심히 벌어서 이자도 내고 또 원금도 갚아야 되고 또 밀린 세금도 내고 이런 입장을 이제 미루어 짐작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혜선 씨는 이제 빚은 다 갚은 거예요? 2016년 8월입니다. 김혜선 씨가 두 번째 전 남편의 빚을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법 간이회생을 또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법원에서 김혜선 씨가 빚을 변제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리고 결국엔 2017년 12월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2019년 4월 법원이 김혜선 씨에게 정말 면책 허가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변제 책임을 면제받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김혜선 씨처럼 이 건강보험료가 체납돼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 건강보험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일단 인적사항이 이렇게 공개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병원과 의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요. 다만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을 일부라도 이 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이 1,000만 원 이하로 그러니까 낮추면은 이 명단에서 삭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왜 거기서 나와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지연입니다. 눈구름이 빠르게 이동하면서 어제 내리던 눈비는 대부분 잦아들었습니다. 오후까지 제주 산간에 1에서 3cm 정도의 눈이 더 내리겠는데요. 어제까지 내린 눈비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습니다. 출근길에 서행 운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오전까지 내륙에는 짙은 안개도 끼겠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밑으로 떨어지면서 시야가 답답할 텐데요. 오늘 이동하실 때는 교통안전에 각별히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영남 해안과 제주에는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 산간은 25m 이상이 될 텐데요.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서부 지역은 대기질이 탁합니다.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호흡기 질환 걸리지 않도록 마스크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에 내륙은 영하권 보이겠지만 큰 추위는 없겠고요. 현재 서울은 영하 3.7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대부분 영상권으로 오를 텐데요. 서울 5도, 대전 5도, 대구는 8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눈이 생각보다 많이 오진 않았어요. 네. 근데 오늘은 또 아침에는 좀 쌀쌀하던데 오후엔 좀 풀린다고요? 네, 낮부터는 네. 기온이 좀 올라가서 날이 좀 풀린다고 합니다. 그래도 날이 여전히 춥죠. 건강 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